6월 19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독립된 사법기관인 전국의 판사 100명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법관 학술대회 축소 외압 논란으로 촉발된 사법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8년 만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을 이철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 것은 사상 세 번째, 8년 만입니다. 사법연수원을 들어서는 판사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를 촉발시킨 계기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판사들의 학술단체가 지난 3월 열기로 한 학술대회였습니다. 진보적 모임의 이 단체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문제가 토론 대상에 오르자 법원행정처가 이 학술대회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말 안 듣는 판사를 법원행정처에서 쫓아냈다는 의혹, 법관들의 성향 등을 분류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까지 도마에 오르며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이번엔 부실, 봐주기 조사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급기야 전국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 각 법원별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고 결국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로 이어진 겁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법관회의에선 국제인권법 연구의 외압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명확한 책임 규명 및 문책 방안,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등에 대한 판사들의 제안 얻는 난상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년 만에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실질적인 법원 내부 개혁으로 이어질지,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지 일선 판사들과 법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 얘기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번이 역대 세 번째죠? 네, 맞습니다.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 법원 조직법에 규정된 상설 기구는 아닌데요. 그 법원에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열리는 이른바 그 비상설 집단 회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2002년 처음 대법관 제청 문제로 처음 열렸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촛불 집회의 개입 논란으로 이번엔 법원행정처의 직권 남용 문제로 이번에 세 번째로 열리게 된 겁니다. 결국 뭐 이 모든 논란들이 향하는 지점, 그리고 전국 판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거 대법원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국 이번 회의를 촉발시킨 것이 학술대회라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사법행정권, 그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뭐 이거에 대한 판사들의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인데 이 전국 모든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기관인 그 법관들이 뭐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작용,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 일선 법관들이 윗선 판사들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다. 이걸 좀 해소해보자,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장 권한 축소와 법원 조직 개편, 뭐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오늘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나요? 그래서 일단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법원 내 승진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법원 조직법에는요, 현행 조직법은 사법부에는 직급이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 이 세 가지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직급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직급을 없애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 실제 저희들이 많이 뭐 소개해드린 뭐 부장판사나 이런 것도 직급이 아니라 직책으로 보시면 되는 게요. 법원 조직법에는 판사들은 모두 다 동일한 판사고요. 그 부장판사라는 것은 결국 직책, 맡고 있는 역할만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사실상 지방법원에서 합의부 판사를 하다가 또 합의부 단독 판사가 되고 그러다가 합의부 주심이 되고 또 그러다가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 또 이런 고법에서 또 부장 판사가 돼야 나중에 뭐 대법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다 보니까 뭐 결국은 높은 곳에 오르려면 윗분 판사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독립된 사법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도록 하는 구조를 없애자. 이런 논의들도 활발히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뭐 대륙법의 근간인 독일의 예를 한번 들자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한 13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많네요. 이 대법관 130여 명을 절반 정도는 국회에서 절반을 추천하고요. 그 외의 절반은 각 주의 장관들이 판사나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나 교수들 중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이 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도요. 뭐 대법원장 역시 대법관의 대표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고요. 대법관 9명이 똑같이 대법관 한 표씩을 행사하는 구조고 재미있는 것은 또 대법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임기는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신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렇게 인사권을 틀어지고 있는 나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자금 수천억 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김경재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집회 연설 도중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거뒀으며 이해찬 전 총리와 형 이해진, 이하경 의원이 돈을 관리하며 갈라먹었다고 주장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사건 관계인 조사로 확인한 결과 김 총재의 발언을 허위로 보고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후폭풍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안 후보자 사퇴 가장 결정적인 게 아무래도 도장 위조, 몰래 혼인신고 이거였는데 일단 이렇게 내밀한 사안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 경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공식적인 유출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이요? 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안경환 네. 전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기도 합니다. 뭐 법사위 인사청문위원 자격으로 알았다는 건데 언제 어떻게 알았다는 건가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지난 14일 국회로 안경환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냅니다. 네. 여기에 안경환 후보자 부친의 재적 등본이 포함돼 있었는데 네. 15일 주광덕 의원이 여기서 혼인 무효 확정 판결 사실을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입수해 봤더니 문제의 허위 혼인 신고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그러니까 15일 저녁에 네. TV조선에서 안 후보자 허위 혼인 신고를 단독 보도했고 네. 16일 주광덕 의원은 TV조선 보도와는 별도로 허위 혼인 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네. 그 한두 시간 뒤에 안경환 후보자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퇴하게 됩니다. 네. 뭐 흐름은 알겠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의문이 남는데 하나는 주광덕 의원이 관련 판결문에 대해서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게 16일 오전인데 TV조선이 단독 보도라고 내보낸 거는 15일 저녁이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두 가지 가능성과 추론이 가능한데요. 네. 주 의원이 공식 기자회견에 앞서서 특정 언론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TV조선에 관련 사실을 흘려서 이른바 여론의 간을 본 것일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보면 네. 공식적으로 밝힌 입수 경위와 달리 주 의원이나 TV조선 기자 모두 어딘가, 즉 제3의 인물이나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했을 가능성입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뭐 검찰을 의심하고 유출 경위를 뭐 확인해 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TV조선이랑 뭐 주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TV조선은 주 의원에게서 받았는지 또는 어디서 입수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고 네. 주 의원은 물론 본인이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서 입수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그렇겠죠. 다른 의문 하나는 안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들어 있었다는 그 재적 등본. 이 재적 등본의 존재와 의미를 청와대는 그럼 몰랐다는 건가요? 예,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몰랐다고 합니다. 네.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민정수석실은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검증 방식에 따라 호적 등본만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호적 등본은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변경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말하고요. 네. 재적 등본은 호주제 폐지 전까지 기록돼 있던 구호 호적 등본을 말합니다. 이게 뭐 복잡해 보이는데 정리를 하면은 안경환 후보자가 청와대에 냈다는 호적 등본은 지금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추후에 뭐 냈다는 재적 등본은 옛날로 치면 호적 등본, 그러니까 뭐
전에 있었던 뭐 가족 관계까지 다 기록돼 있었던 그걸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안전 후보자가 외국 국적인 모친의 재산 거부 이유를 설명한다면서 네. 부친의 재적 등본, 즉 2008년 이전에 기록된 그 문제의 혼인 무효가 적시돼 있는 구호적 등본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 청와대가 이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조국 수석은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 전까지는 몰랐다는 게 청와대 해명입니다.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운데 말을 들어보니까 가장 핵심은 문제 제적 등본이 청와대에 제출이 됐는지 그리고 제출이 됐다면 언제 제출이 됐는지 그거겠네요. 네, 법무부에 확인해 보니까 인사청문한 제출 전날인 13일에 재적 등본 자료를 받아서 다음 날인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뭐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뭐 판결문을 흘린 게 아니냐 뭐 이러면서 뭐 입수경위, 유출경위 밝혀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일단 제출받은 날짜부터 좀 확실히 먼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은 지난 1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음주 실태와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할 근거가 전무한 제도적 허점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최근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공공장소 음주 실태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게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참 너무하다는 느낌과 개선책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에서 지난 1일 공공장소 음주 실태에 대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연 금주 공원이라는 표말이 세워져는 있지만 술을 마셔도 정작 음주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관련 법이나 제도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펴낸 절주정책의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각 대륙별 11개 주요 국가의 공공장소 음주 규제 현황이라는 표가 눈에 띕니다. 공원 및 거리의 경우 캐나다는 완전 규제, 호주, 프랑스, 영국은 부분 규제인데 반해 우리나라와 중국만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술고래 나라로 알려진 러시아도 공원 음주는 완전 규제입니다. 더 황당한 건 대중교통의 경우 캐나다와 러시아, 프랑스 등은 완전 규제, 호주, 태국 등은 부분 규제인데 역시 우리나라와 중국만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빼고라도 중국과 우리나라만 비교해봐도 학교와 정부기관, 의료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의 음주에 대해 중국은 그나마 자발적 규제라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현행 법대로라면 버스나 지하철, 학교 운동장 등에서 술을 마셔도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음주자들을 위한 천국인 셈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주류 관리 혹은 알코올 관리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이제 주류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혹은 이용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별도로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세법에 의해서 술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류 구매 혹은 이용의 제한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법이 없거나 음주운전은 금지하면서도 청소년에게 술을 못 팔게 하면서도 정작 버스에서 술을 마시든 학교 운동장에서 술을 마시든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도 이제 주류 관리를 위한 법을 별도로 좀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안전과 폐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강화시킨다든지 균형 잡힌 법 제도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보고서를 낸 양유선 선임연구원은 행정 규제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주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보건, 환경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5일 양 대법원장과 보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등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28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신탁 부동산 처분과 부가가치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투자 신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논의합니다. 법무법인 충정은 해운업계 발전을 위한 제4회 청년 해운 조선 물류인 모임을 29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해운 조선 물류인 인도네시아 지부 창설식도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소재 법무법인 서원이 충북 진천군 장학회에 장학기금 4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서원 관계자는 음성, 진천 지역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